나에게 빚이 있다고. 그것도 남편의 부유한 가족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임신 소식을 알린 후 신우이가 나를 임신으로 남편을 낚았다고 비난했을 때 남편 강태준 6세는 이미 그의 가족에게 내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꾸며낸 상태였다. 30세의 나는 지금 거대한 문제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알고 싶었다. 나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 자랐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셨지만 IMF 외환 위기 때 사업이 기울면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린 나이에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고 그때부터 악착같이 공부하고 돈을 모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에 진학해서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 올라와 이름 있는 회계법인에 취직했다. 서울살이는 녹록지 않았지만 월세방에서 반려견 토리와 함께 지내며 한 푼 두 푼 저축하는 재미로 버텼다. 내 힘으로 일어서서 안정적인 삶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자부심이었다. 태준을 만난 것은 4년 전 강남의 한 카페에서였다.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카페에서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혼칠하고 세련된 남자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그게 태준이었다. 그는 마치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고 값비싼 정장과 시계는 그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며칠 후 그는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첫 데이트부터 태준은 자신의 집안 배경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부동산 재벌로 유명하고 자신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강남의 큰 빌딩과 고급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했다. 나는 솔직하게 내 배경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힘드셨고 나는 자수성가해야 했다고, 지금은 회계사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솔직함과 자립심을 칭찬하며 존경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우리 관계가 완벽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값비싼 선물을 사주며 자신의 부유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강남 아파트는 잡지에서나 볼 법한 곳이었고 고급 외제차를 몰았으며 옷장에는 명품 옷들이 가득했다. 소박한 환경에서 자란 나는 그의 화려한 생활에 매료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기분도 들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과 어울려도 될까? 하는 생각에 나보다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주는 우리의 배경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나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의 확신에 나는 마음을 열었다. 태준의 가족을 처음 만난 날 나는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오만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눈이 부시게 화려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태준의 어머니 윤미숙 여사는 악수조차 하지 않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마치 내가 태준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단정하는 듯했다. 그의 누나 강서연은 내가 태준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우연이 맞냐? 오빠에게 접근하려고 계획한 것 아니냐며 집요하게 캐물었다. 우리가 아무리 태준이 먼저 다가왔다고 설명해도 그녀는 믿지 않았다. 강태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비웃었다. 솔직히 나는 그들의 집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부유한 동네에서 자라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나는 묵묵히 참고 있었다. 만남이 끝날 무렵 태준의 아버지는 그나마 내가 열심히 사는 여자 같다고 인정했지만 아들이 자신보다 더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꿈꿨다고 말했다. 나는 큰 모욕감을 느꼈다. 나는 태준에게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내 배경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나를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태준에게 그의 가족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혼자 가라고, 더 이상 그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태준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야기하자 결국 동의했다. 그 이후로 그는 가족 모임에 항상 혼자 갔다. 그의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든 태준과의 관계는 계속 깊어졌다.
10개월쯤 만났을 때 내 월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고 나는 토리와 함께 살 더 넓은 곳을 찾고 있었다. 그때 태준이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조금 망설였지만 그는 나에게서 미래를 보고 함께 살고 싶다고, 동거는 우리 관계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설득했다. 며칠 고민 끝에 나는 동의했다. 그의 아파트는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나에게는 늘 차갑게 느꼈다. 마치 잘 꾸며놓은 쇼룸 같았지. 사람이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차갑고 생기 없는 공간에 나의 온기를 불어넣으려 노력했다. 우리는 생활비를 분담하기로 했고 나는 내 몫을 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어차피 월세를 내지 않으니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했다. 함께 살게 되면서 나는 태준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의 매력과 화려한 생활 방식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의 일상 루틴의 공허함이었다. 그는 분명 부동산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갔다. 아버지가 회사 친구라서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대로 일하는 대신 쉽게 지치거나 짜증을 내며 쇼핑을 하러 나갔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그에게서 명품 신발 사진을 여러 장 받고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냐는 메시지를 받기 일쑤였다. 일주일에 3번은 그랬다. 하지만 그의 돈이었으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발을 살 때마다 그는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친구나 팔로워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는 늘 명품을 자랑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는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휴대폰에 매달려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쫓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의 소셜미디어 친구들은 가끔 그를 파티에 초대했지만 그는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동반자를 데려올 수 없다. 혼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때도 나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입을 다물었다. 다음으로 그는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샀다. 바퀴 4개 달린 물건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그가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분명 생활비를 분담하기로 했는데 그는 항상 나에게 모든 것을 지불하라고 했다. 심지어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그의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까지도. 내가 이 문제를 꺼내면 그는 우리가 파트너인데 내가 이렇게 비싼 집에 살게 해주니 네가 이 정도는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문제는 그의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 그에 대해 뭔가 잘못되었다는 내 직감이었다. 명품 신발, 옷, 차를 살 만큼 부유하다는 사람이 왜 생활비 지불에 도움이 필요했을까? 물론 나는 그의 집에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차라리 월세를 내고 혼자 살면서 내 청구서만 지불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와 달리 나는 고정된 예산이 있었고 언젠가 가족을 꾸리기 위해 최대한 돈을 저축하고 싶었다. 그도 그래야 한다고 느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나는 그와 함께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주는 나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내가 믿음직한 여자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 대화 이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말 태준이 골프를 치러 나간 사이 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태준이 나를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자랑했던 대부분은 빚과 대출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의 멋진 외제차와 명품 옷들은 모두 할부나 대출로 산 것이었고 상환해야 할 카드 대금과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 나는 그가 신발 상자 깊숙한 곳 혹은 그가 아끼는 시계 케이스 안에 숨겨놓았던 청구서 뭉치를 보고 몸이 떨렸다. 그는 이 사실을 나에게 고의로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격분했다. 태준이 골프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 청구서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왜 자신의 물건을 뒤졌냐고 소리쳤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태주는 당황하며 그것은 겨우 몇 개의 청구서일 뿐이고 상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을 돌리려 했다. 나는 그에게 왜 매달 월급을 받는데 아직 상환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때 태주는 지난 몇 달 동안 실직 상태였다는 것을 고백했다. 나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평소처럼 일주일에 한 번 사무실에 갔고 나머지 날에는 집에서 일하는 척하며 나와 문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태주는 상사가 갑자기 매일 출근하라고 요구했고 자신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싸우다가 해고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것이 별일 아니며 금방 다른 일자리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눈이 커진 채로 그에게 지난 몇 달 동안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한 거냐고 물었다. 태주는 번아웃이 와서 잠시 쉬면서 정신 건강을 챙기고 있었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나는 그에게 실직했더라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니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태주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이 누나만 편애하고 자신에게는 너무 야박하다며 불평했다. 그 순간 나는 태준과의 관계 전체가 거짓말이었다고 느꼈다. 그가 묘사했던 환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분명 그는 부유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실업 상태인 동안에도 명품을 계속 사들이고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면서 내가 그의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의존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하지만 이것은 내가 원했던 관계가 아니라고. 나는 빈털터리가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 다시는 누구도 나를 그곳으로 끌어내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당장 그의 방식을 바꾸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날 저녁 내 짐과 함께 그의 집에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을 본 것이 태준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사과했고 청구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앉았다. 나는 그에게 그의 외제차를 팔고 모든 카드 대금을 상환하고 당분간 명품 구매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주는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고 친구들이 놀릴 것이라며 거부하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솔직히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쌓여있는 빚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는 내가 대출 일부를 갚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하며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의 월별 청구서와 기본적인 생활비는 내가 부담하겠지만 그의 빚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나는 그에게 빚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그와 미래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마지못해 태주는 동의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태주는 마지못해서라도 빚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의 외제 스포츠카를 중고로 내놓았고 다행히 좋은 가격에 팔려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로 다른 청구서 일부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집중했다. 아무것도 줄이는 데 익숙하지 않은 그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다. 좌절하고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가 재정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했다. 어느 정도 빚을 청산했을 때 태주는 나에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다. 소셜미디어 에이전시를 차려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고 이 분야를 탐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이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나는 태준보다 훨씬 위험 회피 성향이 강했고 그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알고 있었다. 그가 사업을 성공시킬 만큼의 집중력과 결단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솔직히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했다. 이 시기에 태주는 나에게 청혼했다. 나는 예상치 못해 놀랐다. 그는 자신의 빚을 갚았으니 이제 함께 가족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변화를 믿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를 사랑했기에 예라고 답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가 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둘이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태주는 부모님께 아직 청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조금 긴장된다고 했다. 그가 부모님께 전화로 알렸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지지하겠지만 태준이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나의 부모님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태준이 막 빚에서 벗어났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나의 부모님은 흔쾌히 결혼식 비용을 도와주셨고 나도 저축해둔 돈을 꺼냈었다. 태준의 기여는 그의 집안 배경에 비하면 미미했다. 하객들이 결혼식의 우아함에 감탄하며 태준의 가족이 비용을 냈을 것이라고 추측할 때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그들의 추측을 바로잡거나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실업 상태였고 재정적으로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거짓된 칭찬을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태준의 부모님도 뻔뻔하게 아무도 바로잡지 않았다. 아마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인지 그들은 우리의 신혼여행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받아들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신혼여행조차 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태준은 계획대로 소셜미디어 에이전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브랜드와 협력하고 인플루언서를 고용하는 일이었다. 분명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지만 이미 수백 개의 에이전시가 있어서 눈에 띄기 어려웠다. 나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가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지 못했거나 협상이 결려되었다는 불평을 듣곤 했다. 브랜드들도 새로운 에이전시와는 잘 일하려 하지 않아서 그가 계약을 따내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그의 사업은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했고 나는 때때로 그에게 덜 흥미롭더라도 제대로 된 직업을 다시 찾으라고 간청했다. 태준은 화를 내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인플루언서를 만나도 그의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고 전혀 의존할 수 없었다. 한편 나는 유일한 생계부양자로서 깨어있는 매 순간 일하는 것에 지쳐갔다.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집에서 일을 해야 했다. 설거지는 쌓여 있었고 빨래는 산더미 같았고 토리는 산책을 가야 했다. 게다가 그는 내가 요리하기를 기다리면서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내가 내 일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그는 자신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 직장을 그만두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나는 정말 화가 났다. 스트레스 받는 직업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는 것은 나였고 그는 사업을 핑계로 매일 파티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그를 점점 더 원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TV를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숨 막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일주일 내내 지쳐서 잠만 잤다. 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말하면 그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100% 에너지가 필요하며 파트너로서 내가 더 이해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 모든 스트레스에 더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항상 임신하고 아기를 갖는 것을 상상했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가 가족을 시작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고 느꼈다. 아이를 세상에 데려올 때 그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집과 2명의 부양하는 부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경우 나만이 부양하고 있었고 그는 집안에 기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이를 낳는다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더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내 생각에 대해 태준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나와 달리 태준은 황홀해하며 나를 안고 기뻐했다. 이 소식이 얼마나 멋진지 아버지가 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집안에서 얼마나 지쳤는지 아기를 갖는 것이 내 일을 늘릴 뿐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동의하며 집안일을 책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열정에 놀랐고 그가 나설 것이라는 것에 기뻤다. 지난 몇 주 동안 태준은 실제로 조금 나섰다. 요리,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의 80%는 여전히 내가 하지만 그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토리를 산책시켰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위할 것인고 Total characters 1978
지난 주말 태주는 가족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임신 발표를 하고 싶었기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했다. 그의 부모님이 우리 임신에 기뻐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임신을 발표했을 때 그들의 얼굴은 말 그대로 굳어졌다. 그의 어머니와 누나는 나에게 코웃음치고 가장 차가운 표정을 지었고 그의 아버지는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머니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것이 정말 터무니없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속에서 아이를 결혼 생활에 데려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준과 나는 분위기가 분명히 망가졌고 왜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떴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태준에게 그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고 그들이 분명히 나를 화나게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혼자 가족을 계속 만나는 것이 좋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정말 화가 나고 실망했다. 나는 그의 가족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도록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아기가 오면서 한 번쯤은 아이를 위해 과거를 모두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제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태준의 누나 강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나에게 전화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나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고 즉시 전화를 받았다. 통화에서 서연은 태준과 이야기했는데 태준은 그들이 모두 나에게 정말 무례했다고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모두 왜 이렇게 느끼는지 정확히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때 그녀는 태준이 자신들에게 이지수가 엄청난 빚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지수가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동안 태준이 그녀를 위해 드리는 모든 노력을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는 정보를 소화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녀에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연은 태준이 가족들에게 이지수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며 태준이 자신의 차를 팔아 모든 것을 지불해야 했고 심지어 명품을 사지 않음으로써 희생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녀가 그의 오빠가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 없으며 내가 그를 임신으로 낚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제 머리는 핑 돌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났는지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철없는 남자는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제가 빚을 지고 있다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가 빈털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를 비난할 수 있는 이 엉망진창인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저는 그가 계속 이야기를 꾸며내는 동안 우리의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싫어하는 직장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의 누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녀가 옳고 그가 어차피 아버지가 될 만큼 가치가 없으니 그를 임신으로 낚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전화를 끊고 몸이 좋지 않다고 상사에게 알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인플루언서를 만나러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토리와 함께 이사하기 위해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쪽지도 남기지 않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차에 싣고 부모님 댁으로 떠났습니다. 어제부터 저는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으며 태주는 미친 듯이 저에게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나와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제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임신했고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는데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밝힌 후에 남편과 이혼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업데이트 1. 저는 부모님과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은 제가 태준을 떠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다. 그가 한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가 그에게 좋은 충실한 파트너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가 저를 비난하며 그것이 제 빚이라고 거짓말한 뻔뻔함은 제가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와 이야기하고 제 이혼 결정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업데이트 2.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태준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고 부모님은 제가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제 부모님 댁에 왔고 그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가 무엇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지 아는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떠난 후 그는 모두에게 전화했고 그의 누나가 저와 대화를 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맞춰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저에 대해 그렇게 끔찍한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누나가 제가 그를 임신으로 낳고 있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후회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가족들 앞에서 항상 불안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부와 지위만 신경 썼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그의 차가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그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제가 빚을 지고 있고 그가 저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꾸며내 저를 비난하는 것이 더 쉬웠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제가 가족과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실망하며 고개를 저었고 그에게 그가 이렇게 역겹고 조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수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상기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저를 배신했는지 뻔뻔하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혼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저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하기 시작했고 아기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우리 아이의 공동 부모가 되기 위해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우리 관계의 긴장과 불화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끝내기로 한 제 결정에 확고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이상 우리 둘에게 건강하지 않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논쟁과 원망으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가정에 제 아이를 노출시키는 것은 제가 기꺼이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그는 조금 더 간청했지만 제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제 부모님께 사과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그의 사과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의 가족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명확히 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 번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 그의 부모님과 누나에게 긴 이메일을 작성하여 태준을 위해 지불한 모든 지출과 제 은행 계좌의 결제 스크린샷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빚을 지고 있었고 그가 계속해서 명품을 하나씩 사는 동안 청구서가 쌓여 있었다고 썼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태준은 원한다면 제 아이에게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달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태준과 이혼하기로 한 제 결정을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이 마침내 소원을 이루고 그를 훨씬 더 부유한 여성과 결혼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메일 이후 태준은 저에게 맹렬하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부모님과 누나에게서 저에 대해 거짓말한 것에 대해 격분한 채로 폭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전화도 했지만 저는 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누나는 저에게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고 제가 가족을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시점에서 그들의 사과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므로
다음 주에 이혼 변호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제 임신에 대해서는 태준과 따로 공동 양육하더라도 아기를 위해 안정적이고 사랑스러운 환경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싱글 부모로서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 자신과 아기에 집중하고 싶으므로 이것이 제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몇 주가 흘렀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했지만 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태주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전처럼 필사적이지는 않았다. 그의 가족, 특히 어머니와 누나는 한동안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내가 응답하지 않자 점차 뜸해졌다. 누나는 몇 번 더 사과 문자를 보내왔지만 나는 이미 그들에게 어떤 기대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태준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처음부터 나를 대했던 그들의 태도를 생각하면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나는 태준의 아파트에 남겨두었던 내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다. 변호사를 통해 날짜를 정하고 부모님과 함께 가서 필요한 것만 챙겼다. 짐을 싸면서 태준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매력에 끌렸던 처음, 그의 무책임함에 실망했던 순간들, 빚 서류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 결혼식에서의 실망감, 그리고 마지막 배신감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아프지만 지나간 기억이 되었다. 부모님 댁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오로지 나와 뱃속의 아기에게만 집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태교 음악을 들었다. 부모님은 묵묵히 나를 지지해 주셨다. 엄마는 내가 힘들어할까봐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는 나를 조용히 안아주시곤 했다. 아빠는 태준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셨지만 나에게는 항상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 우리가 있으니 걱정 말라며 용기를 주셨다. 그들의 unconditional love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버텨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태준은 양육비 문제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다. 그는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동 양육은 하겠지만 그와의 관계는 철저히 아이에게만 맞춰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의 변호사는 태준이 사업 실패 후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가 부양 능력이 충분한 집안 출신임을 알고 있었기에 물러서지 않았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였고 나는 태준이 그 책임을 회피하도록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혼 소송은 몇 달간 이어졌다.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 태준의 명백한 재정적 기만과 내가 제시한 증거들 덕분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의 부모님은 태준의 거짓말에 크게 실망한 듯했고 소송 과정에서 태준에게 큰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였다. 결국 태준은 나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양육비와 내가 그동안 부담했던 생활비 일부를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나는 강남을 떠나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토리와 아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공간이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해방감을 느꼈다. 태준과의 관계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는 겉모습에 속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내 힘으로 내 아이와 함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날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라 이지수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태준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우리 관계는 끝났지만 아이의 부모로서 책임은 다해주세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겁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더 이상 나를 현혹시키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안의 빛을 따라 걸어갈 것이다. 토리는 내 옆에 와서 몸을 비웠다. 나는 토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말했다. 아가야, 엄마랑 토리랑 셋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불안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시작이었다.